사업 자체는 추진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8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진행하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 수 없는 에필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번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원래 장비 이런 거 교체하면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장비로 교체를 했는데 더 원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리 안 좋다 자꾸 그러셔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마이크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시행착오네. 두 번째. 아무튼 좀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안 좋다고 혼 많이 나 맨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전문 프로덕션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무효, 리스크가 사라진 방배 13구역이 최종 승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인데요.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심리 없이 상고 재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조합 설립인가 무효 소송 끝난 거죠? 끝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사업하면 됩니다. 하는 건가요? 뭐 하고 있었고 원래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사실 1심 판결이 작년 10월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항상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은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죠. 그렇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막판에 가서 이제 기존에 이 재개발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 재건축 사업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온갖 소송들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갈등이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단지가 그냥 음모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이해관계들이 많잖아요. 같잖아요. 물론 여기도 상가라든가 그러니까 상가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물건 형태가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파트가 똑같은 날짜에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낡았지. 그래서 그런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는데 안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청산시키고 토지를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 갖고 오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이 가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재개발이랑 뭐가 달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주택, 상가, 건물 등등 뭐 주유소 뭐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동네가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랑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법은 제가 볼 때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정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상 아리까리한 부분이 법률 문장만 갖고 판단하기엔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난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조합장 하려고 그랬네라든가 아니면 나는 건물이 내 거는 정비구역에서 빼라. 나는 그냥 여기 집 갖고 살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뭉치죠. 그래서 우리 이 재건축을 망가뜨리자. 하지 말자고 하자라고 해서 소송을 걸 때 온갖 소송을 다 걸어요. 그래서 뭐 정비 계획이 이게 무효가 돼야 된다. 잘못 지정한 거다. 조합 설립도 잘못됐다. 동의서가 뭐가 위조됐다. 해서 또는 뭐 이런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다. 저런 이유 무효다. 그거에 기해서 사업 시행 계획도 무효다. 관리처분 계획도 무효다. 다 걸어요. 다 거는데 실제로 여기도 정비 계획부터 다 걸었어요. 조목조목 다 걸었죠. 다 걸었어. 근데 다 기각당했어요. 다 이유 있다 했는데 하나 딱 걸린 게 뭐냐면 조합 설립인가 무효가
걸린 거예요. 작년에 1심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건데 내줬네? 그러니까 취소하세요? 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핵심 쟁점은 뭐냐면 주택단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면적 4분의 3, 머리 숫자 4분의 3, 그리고 각 동별 과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돼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게끔 상가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이렇게 되게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초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줄 때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각 이 재개발 구역, 이 재건축 정비 구역 안에 보면 A 빌라, B 빌라, C 빌라, D 빌라 이런 하나의 주택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전체를 묶은 주택 단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초구청은 어떻게 봤냐면 전체를 보고 4분의 3, 4분의 1은 맞췄고 그냥 빌라 한 동 한 동들은 각 동으로 따져서 거기 과반 맞췄네? 그럼 뭐 됐네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심 재판부 판결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주택 단지 4분의 3, 4분의 3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보니까 어차피 그 일반적인 우리가 뭐 음마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처럼 한꺼번에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라 빌라는 얘는 몇 년 몇 월, 얘는 몇 년 다 각각 지어진 하나의 주택 단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각각 4분의 3, 4분의 3을 맞춰야 되는데 주택 단지 하나 중에서 과반을 이 4분의 3, 4분의 3을 못 맞춘 데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 안 되는데 서초구청 니네가 잘못했네. 조합 설립인가 취소해라. 이런 판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판결대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재건축 단지에 제일 가운데에 빌라 하나가 탁콕 박혀 있는데 그 하나의 빌라만 4분의 3, 4분의 3을 못 치우잖아요. 그러면 걔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또는 걔만 파내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판단은 법률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일단 1심은 넘어갔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나오고 나서 작년 가을에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죠. 9월 달에 관리처분인가가 끝나고 10월에 이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가 되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 그 조합이 이후에 한 행위들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 뭐까지 걸리냐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까지 걸릴 수 있게 생기는 거예요. 관리처분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했던 분들은 머리 지진나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막 난리가 나요. 당사자 그렇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올 7월 달에 2심 항소심 당연히 조합은 항소했고 서초구청도 항소했겠죠. 네. 근데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다. 1심의 판결은 잘못됐다. 전체 면적을 그 주택단지라는 개념을 볼 때 각 종별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영비구역을 주택단지 하나로 봐서 4분의 3, 4분의 3을 봐야지 이렇게 각 동을 따로 보는 거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조합과 서초구청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심 소송을 하신 원고는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항소 또 다시 이제 대법원으로 올렸죠.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에 판단이 엊그저께 난 거예요. 17일 날 나면서 심리 불속행 기각. 저도 사실 뭐 이런 소송 이런 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봤더니 이거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했네. 우리가 따로 다룰 얘기 나눠볼 따로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해서 기각 처리를 했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재건축 정비구역은 기존에 인가 받았던 관리처분 인가 유효한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도 유효해졌고 조합 설립 인가도 유효한 상태인 거고 이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다음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들이 아직 서울 안에 또는 뭐 수도권에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많죠. 예, 여기에서 네.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놓고 볼 때 아까 1심 판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별 4분의 3, 4분의 3 맞추라고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생기는 엎어지는 또는 기존에 이미 기존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았던 데들도 지진 나는 데들 많을 거예요. 야 이거 대법 이 판결 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다 무효다 가버리면 이제 헬게이트 열리는 거지. 지옥문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런 판결에 따라서 갈 수 있게 됐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뭐 설명을 쫙 해주셔서 네.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 2,296가구 규모의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개발에 내년 조합이 설계 변경을 거쳐서 내년 중 일반 분양을 목표로 또 진행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지 않아요? 분양가 규제라든지. 분양가 규제는 이미 받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어차피 지금 이주가 지금 다 끝난 상태고 해야 뭐 분양 승인 해가지고 갈 텐데 지금 아직 뭐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내년 4월 말까지 입주 모집 신청 못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걸리는 거고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승소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엄청 또 좋죠.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사업 자체는 추진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은 건 분명한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발목 잡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도 지켜봐야 되겠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돼요. 네. 어떻게 회피할 거냐. 여기는 회피도 아니지. 준공후 준공후 분양일 거냐 아니면 그냥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그러니까 뭐 토지 사실 뭐 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저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뭐 할 건지 최대한 그 시기를 미뤄서 할 건지 이제 이런 어떤 내부적인 판단을 조합이 뭐 하시겠죠. 조합원들이 하시겠죠. 그럼요. 네.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 보셔야죠. 네. 자, 어쨌든 가까운 지역이고 최근에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됐던 거래 시장 자체도 조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방배동 요새 난리구나.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매수자가 전혀 안 붙었다가 네. 입으로 문제 있는데 누가 사겠어요? 이 해당 구역이 네, 해당 구역에. 예. 그래서 이런 항소심 판결이 이후엔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항소심 이겼어요. 아니에요. 아직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전혀 매수자가 안 붙었다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기대했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물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 매도자들 안 팔 것 같은데. 하긴 파셔야 될 분들이 팔아야 있죠. 될 사람들이 네,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여기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난 방배 13구역이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2003년에 결혼했는데 네. 엄마가 네. 엄마 그 당시에 옛날에 방배동에서 이불 가게 하셨었는데요. 시장 안에서 이불 가게 할 때 야 니들 집 살 거면 신혼집 막 구하고 할 때 네. 여기 방배동 어.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네. 뭐 재개발 동네 사람들이 한다고 한단다. 사람들가 그때 돈이 있어요 사실.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가 재개발했는데 신혼 때 2003년 4년 2004년이니까 그때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여기 뒤에 동덕여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뒷라인에 보면 사실 이제 이 일대에서는 최고 랜드마크. 그러니까 사당역하고 방배역 넘어가는 이 사이에서는 최고 랜드마크가 될 단지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너머에 보면 남부산도로 쪽에 마주 보고 있는 레미안 타워라든가 아니면 그 레미안 아파트 뭐 이런 또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그 뭐냐 예술의 전당 가는 데까지 그런 메인 단지들 있거든요. 보면서 나도 언젠가 뭐 이런 꿈을 키웠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제 20년 16, 7년 돼 가는 과정에서 이만큼 왔네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렸네. 시간도 많이 그런 얘기가 지났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와. 2003년 4년 그때 엄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부동산을 했어. 어머니가 해안이 있으셨네요. 네. 자, 뭐 재건축 동의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문제, 방백 13구역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아무튼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가 정리가 되어야 뭐 마음이 편하죠. 한 네. 꼭지 되게 뭐 조합
관련된 내용에서도 법률적으로 딱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법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잘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 첫 번째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가 규제가 풀리고 나서 시장 자체가 시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약 경쟁이 폭발해서 지금 센텀 KCC 스위첸의 청약 경쟁률이 68대 1, 올 최고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전매 제한 해제, 대출 규제 완화에 의한 결과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제일 크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 해운대 구지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반여동 일대가 부산 내에서 낙후 지역으로 꼽혀 교통망이나 조망 등에서 입지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양업체 역시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지원 이런 혜택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인근 대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규제 중에서 네. 제일 기본 규제가 그렇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거는 거죠.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리고 그러니까 지정을 벗어나죠. 하면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단계별로 어떻게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느냐에 따라 전매 제한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대출 규제가 그렇죠. 들어가죠.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산에 남아 있던 해수동, 해운대 수영, 동래구는 이 전매가 안 되는 규제가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양도세 중과도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빡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 뭐 대구라든가 광주에 비해서 부산이 너무 집값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실수요자들은 겁나서 잘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외부 투자자들,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또 못 들어가고 뭐 상황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딱 풀리면서 이제 외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이 해운대 센텀 KCC 스위첸의 그러니까 해수동, 해운대 해수동? 수영, 예, 동네를 그러니까 유동 이 수요층들이 하나 더 몰린 거예요. 이게 이번 조정 대상적 해제를 통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뭐 예를 들자면 부산에 지금 제일 메이저한 단지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남구에 있는 누구 서정 남천동 살제 남구가 아니구나. 예, 그 남천동이 있는 수영구 이제 이런 지역들의 뭐 삼익비치 아파트 이런 메이저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가격들이 매물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딱 보이고 있었는데 풀면서 외부까지 실제로 진짜 11월 초에 발표하고 나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부산 임장들 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저도 주변에 보이면 들려요.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카페 부산 지역 게시판 트래픽도 쫙 치솟고요. 그리고 뭐 검색어 순위 상위에도 올라왔고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산 쪽에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가입 인사가 계속 올라와. 안녕하세요. 가입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관심 갖고 사람들이 이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지금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팔 수가 없잖아요. 당첨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는 거는 당첨되고 등기치고 이따가 파실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빡센데 이제 이게 딱 풀리면 일단 당첨되면 팔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런 팔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데 가야지 뭐 이런 수요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런 규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풀렸단 말이죠. 풀리고 나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60에서 70%로 늘어나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자, 청약통장 1순위 자격도 가입기간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요. 거기에다가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된다라는 크게 5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사실 해운대 쪽에 미분양이 계속 났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18년 1월 달에 센텀 천일 스카이원이 1.62대 1. 자, 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2018년 5월 달에 5.65대 1. 그리고 센텀 마티안이 2019년 10월 달에 4.47대 1. 그런데 이번에 센텀 KCC 스위첸이 67.76대 1. 그럼 결국은 뭐 특별한 상황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의 60% 아니 60이 아니네. 10배 이상 오른 거야. 10배 이상. 90%네. 그러니까 가수요들이 빡 간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앞으로부터는 상승할 거다. 실제로 이 해제되고 나서 호가들이 너무 올라서 네네. 그 오른 호가에도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막 뜨겁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앞으로 이제 부산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였고 규제가 풀렸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관점도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런 호가 오르고 이럴 때 먹고 털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이 뭔가 호재가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수요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만 만들어진 거지 뭔가 다른 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좀 가야 된다 이런 건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규제가 해제되기 전부터 쫓아갔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평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대기 실수요자들이 들어간 거냐, 투자 수요가 들어간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에 들어갔겠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일단 대기 실수요도 네. 뭐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네. 적극적으로 가세를 했을 거고 네. 또 그 밖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부산 지역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또 네. 대거 들어가서 결국 90%의 가수요가 꼈다? 뭐 이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을 올 초부터 되게 보고 왔어요. 지역들도 보고 오고 왔는데 이게 실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예, 부산에 어지간한 데들이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가격이 그 가격에서 호가가 전세 가격이 지금 막 폭등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럼 지금 그 가격에서 호가가 뭐 1억 5천 진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네. 실투자 금액은 그때보다 1억에서 1억 5천이 더 커진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럼 앞으로는 임대 가격이나 이런 게 받쳐지면서 반등해주지 않으면 투자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서울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지만 먹고 나오는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규제가 해제되면 어떠한 시장의 반응이 오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청약 경쟁률 앞으로도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좋을 될 것 게 같아요. 그겁니다. 네. 앞으로도라는 게 네. 이게 총선 때문에 풀어준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언론에 자꾸 이렇게 올랐다 어쩐다 사람들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나오고 또 커뮤니티든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부산의 원장으로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서울 사람들이 가서 부산 집 산다. 그러면 국토부가 가만 냅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바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묶어야죠. 다시 조정 내년에 계산 예를 들어 내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네. 투기과열주 다시 정해.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양도세 중과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있겠지. 근데 이제 매수해 주는 사람 대출 규제 다시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도 힘들죠. 같이 네. 검토를 해야 돼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들어갈 때만 아니라 나갈 때도 걱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서울 주택 매매 심리는 9.13 직전 수준으로 더 올라가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51.0으로 전달에 비해 12.4%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이 제도가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시장 금리 인하 등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 심리는 더 좋아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10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네. 예를 들어 7, 8월 7월 달에 김현미 장관께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얘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사실 강남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선행하면서 치고 가고 강북의 인기 지역으로 살짝 그리고 이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재건축은 휘청했어요. 급매도 나오고 그랬는데 신축들이 가격을 이만큼 멀찌감치 호가를 올리고 뭐 평당 1억 얘기 나오고 실제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고 나니까 재건축이 조정된 가격이 새 아파트 가격, 신축 가격이 올라온 걸 보니까 오히려 다시 쫓아가면서 재건축도 따라서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추가 부담금 더 내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 강남의 인기 지역들이 선행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죠. 네.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순환매가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도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화제가 이런 소재가 있지 않은 지역들, 호재가 있지 않은 지역들도 매도자들이 물건들을 거두고 막상 이제 우리가 물건 살려고 가서 봤는데 물건들이 일단 이것도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고 이 동네 저 동네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하나 결정을 해야겠다. 뭐 사람들이 산다 어쩐다 샀다 얘기 나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결정해야지 해서 전화해봤는데 네. 그 물건 팔렸는데요. 뭐. 아 그래 그럼 봤던 다른 물건 사야지. 전화해 곧 팔렸는데요. 이러면서 매수자는 조급해지고 매도자들은 부동산들이 사장님 혹시 물건 안 나왔어요? 또 이제 물건이 자꾸 빠지면 부동산들에서도 또 없잖아 있잖아. 저희가 잘 받아들일 테니까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매도 호가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자는 지금 쫓기는 마음들이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서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또 광역교통 2030 또 나왔잖아요. 그거 하면서 GTX라든가 이제 광역교통이 개선되려고 하는 그런 지역 핵심에 있는 지역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심어준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수요층들은 또 쫓아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고요. 자, 일단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과연 이 심리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리 지수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하나는 발표가 너무 일찍 진행됐던 거,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졌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었던 부분도 다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10년 전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정보가 너무 빨리 소비가 돼요. 완전 10년 예술이에요. 전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한다라고 하면 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나 보다.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정부에 나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하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그 방송 나오는 순간 한쪽에선 유튜브가 돌아가면서, 그렇죠. 또는 언론에서 커뮤니티에 돌아가면서 요약, 대응, 실제 상황. 요새는 이제 도는 게 막 그런 자료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확실히 커져서 관리 처분인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나 여기까지는 뻥카다 허방이다 이게 실제 가능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들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내놓으니까 네네.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순식간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별로 이게 시장에 다시 수요층이 하는 당장 지금 사실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고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 매수로 많이 돌고 있는 사람들이 30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30대들은 더 똑똑하죠. 어떻게 그럼요. 밀레니얼 세대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근데 밀려가지고 가장 지금 힘없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세대들인데 딱 봐도 내가 당첨되긴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수요층으로 움직이면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내리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학습 효과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탄력성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10월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11월 들어서 살짝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래서 네. 이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배동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 이게 있죠. 강남 지역은 살짝 한풀 꺾이는 느낌 또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또 그렇게 들고 사실 있어요. 재개발 지역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뜨거. 거긴 뜨거. 부동산 재개발 중개 전문으로 하는 이제 네. 부동산 사장님 지금 재개발 판이야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남은 기회를 잡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부터 네네. 그러니까 방배동하고는 또 다른 지역들은 약간 다른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11월 달이 원래 뜨거우면 진짜 안 되는데 그렇죠. 11월, 12월은 원래 비수기, 매매 시장은 비수기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 시절에도 뜨겁고 막 그러면 사실 문제죠. 문제인데 요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현장 분위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의 시점 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준비에 분주한 목동, 늦더라도 갈 길은 가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죠.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한 재건축 설명회가 다수 개최되고 있는데요. 일단 얘기 나오는 건 목동 8단지의 GS, 11단지에 또 GS, 목동 7단지에는 삼성물산, 자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5단지, 12단지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 같은 것들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GS건설도 9단지, 현대건설은 10단지, 대림산업은 13단지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 거라든지 하는 식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형사들이 전부 다 참여했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만큼 큰 사업지 맞죠? 목동은 네.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건데 이게 목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지만 네. 목동은 아직 분양이 없어서 이제 초기 단계여서 그런 거고 네네.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목동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가면 네. 약간 아마 섭섭할 수 있는 건 강남 3구 지정될 때 똑같이 지정이 안 된 게 약간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네. 정부는 우리를 강남 3구처럼 취급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랑 어차피 이제 지금 지정되고 있는 어떤 템포로 봐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면 충분히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와 별개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 굉장히 큰 이슈였고 우리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송파구 올림픽 선촌 아파트 맞아요. 얘기도 있었고 네. 예, 이제 고배를 마신. 네. 된대 안 된대들 네네. 얘기 있는데 이제 목동도 칼을 꺼내고 나의 안전 진단을 내어 놓아라 이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건설사들이 안전 진단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가서 얼굴 안 비치면 저 새끼들 얼굴 비친다. 그 얼굴 비춰야지. 열심히 제가 수주해서. 왜냐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군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이런 데 가서 수주하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어렵죠. 다 분신술 쓰잖아요. 이런 택지지구 이런 데들은 자회사들 엄청 뭐 몇백 개씩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당첨되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뭐 지방 광역시라든가 네. 이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 수도권 이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존속하기 위한 이게 중요한 밥벌이 밥그릇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안 남았잖아요. 없죠. 예, 이제 그렇죠. 많이. 예, 목동 안에서도 결국은 몇 개 단지 정도는 해놔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수성할 수 있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도 많이 수주하고 있는 인기 시공사들은 네. 얼굴을 비춰야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이 아파트 소유자분들은 우리 아파트에 어디가 왔다. 우리 아파트에 무슨 건설사가 설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또 브랜드 있는 멋진 단지가 되나 멋진 재건축 단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 이제 유인도 만들어지고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사 비싸도 뭐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어디 들어온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 레미안이 져줄 맞아요. 거야. 그러면 우리 단지가 더 좋지 않겠냐? 라든가 뭐 이제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는 뭐 자기가 좋고 레미안이 싫은데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쨌거나 시공사까지도 어울려서 뭐 시공사 선정 한참 뒤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네네. 뭐 시공사 선정하려면 멀었죠. 사업 시행인가 받고 나서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물밑 작업들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건설회사에서 지금 삼성, 그다음에 현대, 대림, GS 같은 굵직굵직한 일군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목동 수주전에 벌써부터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가구 수가 적은 8단지가 1,352가구나 된다고 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건축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동 6단지가 지난 7월 정밀 안전진단을 처음 신청했고요. 다음 달 9단지, 13단지가 뒤따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5단지가 신청했고 7, 8단지, 11단지도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들 대상으로 모금에 나섰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첫 번째 가장 큰 관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사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지연되고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거 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목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 그나마 좀 속도를 내보겠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칼을 꺼내야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밀어서 가고 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때 가면 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시절이 오면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 주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그럼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뭐 있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 또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하려면 근데 그때 가면 또 조합원들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 신청을 안 해 또. 그래서 이제 기준 내려줘도 신청을 안 해. 신청을. 자, 이런 부분들이 사업 속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속도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장 좋을 때 한 발짝이라도 발걸음을 떼자라는 개념으로 목동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관심 있게 봐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니들 시집 가서 이제 우리도 시집 갈 때 된 거야. 아하. 단장하기 시작해야지. 그렇군요. 네. 네. 자, 5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목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재건축, 그다음에 시공사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얘기예요. 재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 교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홍원 13구역은 2017년 라인건설을 선정을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었으나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해지를 결의하였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마감재 등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울산 B-05구역은 2014년 효성중공업, 지능기업 동부토건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왔으나 올 7월 동부토건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겠다. 이 안에도 복선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 신사 1구역 8월 임시총회에서 3호 개발과의 시공계약 해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책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달 3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선정할 계획에 참가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시공사들이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5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시공사와 수백억에 달하는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시공사 계약 해지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보면 소규모 사업성 떨어지는 단지들 또 일감 줄어든 대형 건설사에서 가세를 하면서 조합에서는 대형 브랜드의 덕을 좀 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를 해도 될까야? 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건 사실 법률 문제라서 네. 각 구역마다 얽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 돈 빌렸으면 어떻게 빼박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서 계속 쓰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업체가 그렇죠. 시공사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사업비 대출,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많은 대출금이 나가는 게 이주비, 맞아요. 이주에서 나갈 때 이주비 대출 맞아요. 이제 나가는데 이제 이런 돈 문제로 얽혀 있으면 이제 사실 이제 조합들이 큰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시장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또는 사업이 그만큼 갖고 안 갖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시점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시장 상황도 좋고 과거에 예상했었던 어떤 사업 수지에 비해서 자,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좋아진 지역들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이 언급되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에 해놨던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조합 내부적으로 판단했겠죠. 아무리 시공사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뭐 시공사에게 주어야 될 뭐 배상액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바꿔서 시공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로 바꾸고 그리고 뭐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이득일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곳들이 이제 기존의 정든 표현이 그런가? 잘라내고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뭐 좀 더 좋은 브랜드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같아요. 누가 뒤에서 펌프질했을 것 같은 생각이야.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도 당연히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가뜩이나 최근에 이제 기사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너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감이 없어서 건설회사들이 수주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요거 봐라. 이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말하기가 그렇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거는 건설회사 간의 수주전
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고 심해요. 뭐 서로들 뭐 때리고 맞고 뭐 엄청나게 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왠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은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시공사를 바꾸는 것이 정말 좋으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공사가 조합원들 몫이지. 브랜드가 메이저 브랜드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훨씬 더 좋나요? 그거는 각자들이 판단할 몫이죠. 네, 조합원 각자가. 그러면 저는 제가 조합원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2군, 3군 업체들의 시공 그거 받는 게 나을 거냐? 그거 아니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개인의 의견은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중간에 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2011년, 12년, 13년 이런 안 좋던 시절에는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 사업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한 푼이라도 싼 데가 브랜드가 있든 없든 싸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막 도급 공사비 이렇게 높게 나온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제한된 데 들어와서 그거 받아서 얼른 져가지고 왜냐면 안 가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어차피 우리가 내서 져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덜 내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야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브랜드여서 조금 돈 더 낼 수 있지. 분양 수입 좀 더 늘어날 수 있잖아. 또는 내가 좀 더 낼 수도 있지. 대신 지어놓고 나서 훨씬 좋은 집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기 거주할 거면 좀 더 그런 좋은 브랜드 아파트 되면 좋지 않겠어? 뭐 이런 마음이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좋은 브랜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고 지금 시점은 상승장에 가고 있는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옛날에 우리가 시공사 선정할 때는 2군 업체들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1군 업체들이 오겠다고 하네. 그때는 좀 괘씸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니들을 거절할 필요는 없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건설 회사에 사실 건설만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군하고 2군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계약할 때 마감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다음에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선택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뭐 1군이 지으면 더 비싸게 짓는 거고 2군이 지으면 똑같은 자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짓는데 1군은 더 비싸게 짓고 2군은 더 싸게 짓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 전자제품 회사 다니는 형님이 그러는데 2군 업체들에 자기네가 이제 전자제품 납품한다 그러잖아요. 야, 걔네가 얼마나 좋은 거 쓸때 진짜 좋은 거 쓴대요. 1군 업체도 좋은 거 쓰는 데들은 좋은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설이라는 것 자체만을 놓고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1군이나 2군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브랜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최종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의 기회를 브랜드가 안 좋아서 놓치는 그런 기회 비용을 상쇄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포함이 돼서 결국 브랜드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가 실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친다고 당연히 봐요. 미치죠. 완전 미치죠. 매우 유사한 바로 옆에 지어진 거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지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 판단이 객관적으로 드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1군이란 이유만으로 오히려 몇천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되는 걸 보면 그런 식의 생각들은 좀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시공사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공사, 그다음에 HUG, 그다음에 금융회사, 조합 등과 표준 사업 약정을 맺고
이런 변경을 하려면 경영 악화 또는 사장간 합의가 있어야만 시공사를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지하다가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에서 450억 배상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브랜드가 바꾸면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해지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총회에서 선정을 했고 그런 업체들한테 기회가 좀 근데 갔으면 명분이 있잖아. 명분이 뭐 어떤 안 거 맞아. 있어요? 합의점이 안 맞아. 브랜드 마감제와 관련해서 그 돈 주고는 우리가 못 하겠다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바꿔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바꾼 거지. 그게 바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게 이거는 아니라 바꿔야 내부적인 될 건 이유를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 밖에서는 뭐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 의심? 몰라. 좋습니다. 의심 수준인 거고 당사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니까. 오케이. 그냥 우리는 흐름을 전하는 정도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무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기사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 뜨겁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입고 지금 다니시고. 비 오고 나서 엄청 낙엽 쫙. 그러니까 이제 말입니다. 겨울이야. 그러니까 추운 계절이 왔어. 가을이 있었던가 싶기도 해요. 그래도 뭐 한두 달 가을. 제가 이번 여행 갔다 왔더니 가을의 정취를. 아, 예, 그러셨구나. 가을. 근데 제주도는 덥더라. 아, 그래, 예, 제주도도 다녀오셨어요? 수능 날은 엄청 춥고. 부럽습니다. 네, 덥더라. 저는 쉬지 않고 1년 365일 열심히 제가 수장님이 없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시간 내서 놀자. 네, 시간 내서 놀아야 돼요. 젊을 때. 좋은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